저는 윤석열은 이념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익 외교와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냉전 담론이 실제로 굉장히 잘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마치 과거의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결을 갖고 세계를 반문하는 양극체제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조차도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대부분도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 동북아는 분명히 신냉전 담론이 지배하고 향후에도 그 신냉전에 대한 주장이 아마 압도적일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신냉전 담론은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은 첫 번째, 신냉전은 원래 냉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냉전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미소냉전은 전 세계를 정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양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를 반분하고 이 둘은 대치하고 대결하지만 서로 따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3차 대전에 대한 두려움과 핵전쟁의 두려움은 있어도 생활권이나 무역권이나 경제나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살아도 진영이 분리돼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고 그때는 우리가 미국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한편 전략, 진영 편향 전략을 해도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외교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김대중 대통령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연결시키는 그런 실용적인 전략을 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나뉘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뉘어진다면 세계는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대결이 가장 치열한 지금 작년 저작년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중이 저렇게 패권 대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최고의 무역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답이 옳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소련을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올바른 결정이었고 그럼 지금 우리가 신냉전을 본다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 그러면 중국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냐 라는 것을 보수 쪽은 물론이고 진보 쪽에서도 그런 비판을 꽤 받습니다. 그럼 저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정리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한미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오히려 잘 길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 한 번도 진보 쪽에서 쓴 말이 아닌데 프레임을 딱 잡았습니다. 양다리 또는 전략적 모호성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인도도 쓰고 나중에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도 쓰고 유럽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말. 저는 세 번의 진보 정부가 심지어 김대중 정부도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정치적으로도 생존을 하지 못했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율성이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나 합리성에 기반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윤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하고 얘기하지만 저는 가치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념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는 실용 외교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가진 가치가 인생으로 일생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실용성을 오히려 가져다 옵니다. 저는 영남 출신입니다. 부모님도 영남 출신입니다. 늘 빨갱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이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훨씬 더 이념 성향이 될 수 있죠.
놀랍게도 그는 국익과 실용주의로 갔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가 실용주의로 대표되지만 저는 그가 가진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평화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용 가치를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지금의 국제정치는 가치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되고 인권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지만 또는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를 뽑지만 그 뽑은 이후에는 다시 권위주의화 되는 것이 전 세계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도 바로 서야 하고 인권도 바로 서야 합니다. 평화도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가치 이것을 통해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념 외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수준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지지 못하는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가치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후자입니다. 실제로 유엔의 193개국 중에요. 한국 수준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을 에 맞는 국가를 최대치로 뽑아도 50개국 정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엔도 성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미일이 얘기하는 또는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가치외교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국가를 만약 다 떼어내면 유엔도 50개국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외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란을 배제하고 북한을 배제하는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국가와 외교와 통상까지 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 자유는 그 민주주의는 그 인권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냉전도 아니고 신냉전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중심이 되고 그와 함께 나타나는 세 가지 질서 하나는 파편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입니다. 의외로 가치와 이념과 진영을 나누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세계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여러분 국제기구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엔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맨날부터 전쟁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이제 존재 이유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했던 IMF가 도대체 어디를 갔습니까? 들립니까? WTO는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왜?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이걸 지금 중단하고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조롱을 받았던 국제기구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고 탈냉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계화라고 얘기했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을 이유로 해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부추기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두 번째 현상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은 좋죠. 그러나 민족주의,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는 전 세계 우파들의 신주단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슬라브 민족주의입니다. 러시아 민족주의입니다. 아베, 트럼프, 바이든, 윤 대통령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국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친일 민족주의고 친미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우리한테 잘 안 들렸던 단어가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우리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가 우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봤을 때 국제정치에서도 한반도와 그리고 발칸반도는 지정학적 저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 인연은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 세력.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많이 강조했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왜 외교가 중요하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외교는 우리의 생존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여러분 반대로 지리적 위치가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세계의 통합적 분위기에서 지난 33년간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이라든지 냉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이익을 압박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세계화, 열린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좋은 시기가 끝나고 지정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런 말이 이거는 사실상 2차 대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대1로입니다. 중국의 세계에 대한 전략입니다. 파란 선으로 표현된 것은 쿼드인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게 부딪히는 것이 동아시아,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을 이긴다. 그리고 미국과 패권 갈등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이 보는 시간대는 30년, 50년, 100년입니다. 중국의 시간대는 깁니다. 미국의 시간대는 지금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거꾸로 떨어지지 않으면 주저앉히지 치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략적 강박을 앓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국이 선빵을 날리고 중국이 반응하는 겁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미국한테 지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발톱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LIO라고 합니다.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이라고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반사 이익은 LIO라는 질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자, 한국은 미국 편이니까 미국 보기에. 근데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체제 변화를 하지 않고 도전자로 구상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세계 패권으로서 규칙을 바꿀 수 있죠. 미국이 중국 때문에 규칙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기구가 작동하지 않고요. WTO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IRA라는 법안이 보조금 차 한 대당 1,000만 원을 보조금을 줍니다. 이게 WTO 위반 아닌가요? 누가 봐도 WTO를 죽여놨기 때문에 WTO는 미국을 제재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국에게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압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을 어떻게 제재해야 되느냐? 중국의 반칙행위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해적행위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재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인 갈등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략적으로 강박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한테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무리수를 줍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무리수를 하면서 미국을 위험으로 빠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미어샤이머 같은 대학자도 있고 키신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부딪히는 것이죠. 중국이 미국한테 아직은 상대가 안 된다는 말 있지만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서 미국한테 압박이나 봉쇄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을 집중하죠. 왜냐하면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갈등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4개 지점들을 보시면요. 제일 위에는 한반도, 그 다음에 동중국해입니다. 그 밑이 대만 양안입니다. 그 밑이 남중국해입니다.
줄을 연결시키면 여기가 미국과 중국이 실제적으로 충돌하고 향후 저는 최소 30년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30년 동안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무릎 꿇든다. 완전히 주저앉히게 만든다. 저는 그거 3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추월할 수 있냐? 그건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력적 관계가 된다.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갈등하며 이 세계, 특히 이 주변 아시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미국이 이긴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은 욕을 먹어도 맞는 전략일 수 있죠. 미국이 이긴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전략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 승부는 안 납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힘이 없고요. 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이 힘들 거지만 중국의 장점은 러시아와 지금 힘을 합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과 에너지 강국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견뎌냅니다. 제재를 하고 세계로 고립돼도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면 견딥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개성과 금강산에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때리는 남쪽이 더 아팠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하더라도 때리는 유럽과 때리는 미국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결국 한반도가 될 것이다. 대만이 가장 위험하지만 한반도는 분단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의 갈등을 전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최적이냐? 남북이 사이가 나쁠 때죠. 지금입니다. 남북이 사이가 나쁠 때 미국은 직접 충돌하지 않고 대리 갈등을 합니다. 저는 꼭 전쟁이 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우리에게 몸살을 앓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 것이 바로 이 미중 패권 대결의 성격입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오늘 한미일이 만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1905년부터 시작됐다. 일본이 한국을 삼킬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1945년 전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이미 1900년도였지만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은 상대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세계 최 1위였습니다. 그러나 45년간 고립주의를 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판을 새로 짭니다. 그때는 미국이 GDP가 전 세계의 50%가 넘습니다. 당연한 것이 다른 국가는 다 완전히 괴멸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미국이 더 강한 거죠. 그 미국이 새 판을 짭니다. 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집단으로 묶어버렸고 거기에 독일의 재무장과 전쟁 방지를 위해서 독일을 분단시켰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미국이 중요성을 적게 두기도 했지만 아시아에는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이 훨씬 더 미국에게 유리했다고. 우리의 분단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5년 연합국이 얄타에서 반으로 나눠서 시도한 첫 번째 분단입니다. 두 번째는 1948년 지금 윤 대통령이 자꾸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따로 정부를 만든 48년 그 분단이 제도화됐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입니다. 휴전선언 나중 분단 세 번째 분단입니다. 미국은 이 세 분단 중에 1953년 세 번째 분단은 미국이 오히려 은혜로운 나라죠. 우리를 구했으니까요. 근데 분단의 원형을 제시하는 1945년에 1호는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남은 겁니다. 그것이 분단의 원형을 미국은 역사를 가르칠 때 한반도의 분단을 결코 1945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는 한반도 분단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래야 책임을 덜기 때문에. 자, 책임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 만든 아시아의 전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자전거 바퀴처럼 보입니다. 그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왜?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우리에겐 독도, 센카쿠가 다 관련해 있지만 이거는 미국이
전후의 아시아 전략을 일본을 중심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를 만든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거기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모든 국가와 많은 국가들과 1대1 양자동맹을 맺습니다. 일본을 분단시키거나 일본에 대한 점검 처리나 일본에 대한 약화가 오히려 미국은 아시아에는 기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본을 되살려야지, 일본이 미국에게 충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미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가치를 빼고 나면 미국에서는 최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겠죠. 똑같이 우리의 7.18을 살려놔야지 충성하는 것과 똑같이 일본을 부활시켜야 미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보다 훨씬 정검철이나 역사 정리가 약했고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다른 것을 연결시킬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출발할 때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략을 했고요. 특히 한반도를 보시면 지금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북방삼각동맹과 남방삼각동맹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두 개의 양자동맹입니다. 삼각형이 아니에요. 남쪽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었고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은 점선이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대결 구조일 때는 삼각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양자동맹입니다. 특이하게 북쪽은 북한이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양자동맹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시면 미국의 수고는 바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 둘을 연결시키는 시도가 불과 20년 후입니다. 1960년대 한일협약. 미국이 그렇게 푸시한 이유는 바로 한일 관계를 해결해서 미국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이 연결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수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1980년 전두환, 낙하손의 레이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네오콘 정부가 비로소 권력을 장악한 것이 첫 번째 그 뿌리가 레이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기시다의 뿌리가 낙하손입니다. 그리고 한국 극우 정부의 뿌리가 전두환입니다. 전때가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낙하손에는 일본을 불침 항모를 만들겠다. 그동안에 눌려있던 일본이 미국의 필요를 등에 업고 재무장과 정상국가와 지금의 또는 신아시아 공영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실패했느냐면 불과 1982년, 83년의 일인데요. 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탈냉전으로 급속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제도화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이 아들 부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가 주도했고 이때 미일 관계는 급속도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사실 바이든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 웬디 셔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미일이 다시 미롤 관계가 되고 그때 오바마는 외교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렸던 사람이 바로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그때 했던 게 바로 한일 위안부입니다. 한일 위안부는 미국의 전략적에서는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고 민주당이 그전까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못하는 책임을 적어도 민주당은 일본 탓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민주당이 바뀝니다. 뭐 때문일까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강박증이 한일 관계 개선의 잘못이 한국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때 과거만 본다고 웬디 셔먼이 의도적인 망언을 던졌고 그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촛불이 나고 문재인이 등장하면서도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미일 유사동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2차 대전의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 죽지 않고 좀비처럼 살아서 계속 부활하고 있고 마침내 최고의 찬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미일 회담을 놓고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가역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왜 그럴까요? 일본하고 지금 오바마에게는 촛불 때문에 뒤집어졌거든요. 그전에도 뒤집어졌거든요. 이걸 제도화시킬 겁니다.
동맹이란 말을 안 쓰겠지만 동맹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이 어디냐? 저는 작년 11월 프놈펜에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한미일이 최초로 공동성명을 했고요. 8개 조항에 합의하고 그 중에 한미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그런데 저기에는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브리핑도 하지 않고 아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합니다. 저는 저기서 출발점 대부분의 청사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후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3대 안보법을 개정합니다. 일본이 반경 능력이 있고 일본이 향후 4년간 국방비를 2배로 늘리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세계 3위의 국가가 됩니다. 군사국 각국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3개월 후에 강제징용은 강제동원 일방적 핵포. 저는 저게 이 자체로도 중요한 이슈지만 미국의 전략적 편도 만들기, 세판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이 계속 한국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그 당시에는 탈냉전으로서 전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의 모든 것을 맡기는 주한미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노무현 정부한테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을 대만이나 중동으로 뺏어 설 수 있게 해달라. 처음에는 우리가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되면 미군이지만 한반도를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다른 곳에 차출되면 이것은 한국도 타 지역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어서 계속 거절하다가 미국과 타협을 합니다. 빼돌릴 때는 한국한테 알린다. 그리고 한국의 허락을 받는다는 신사협정 비슷한 걸 맺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지고 바로 다음 이명박 정부에 가가지고 무슨 말이 나타나냐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 연미동맹적 그 뜻이에요. 동맹의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 잘 보십시오. 이명박 아닙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작년 한미정상회담하고 원래 국빈 방문했던 한미정상회담에 딱 보여있습니다. 저게 공동성명의 중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미군을 돌려 쓰는 게 아니고요. 한국군을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연결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나 대만 문제에 저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것이 저는 말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미를 묶고 한국은 동맹의 업그레이드처럼 세계 전략에 끌려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치는 것을 보고 미국은 나토와 아시아의 4개국가, 그렇죠?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묶어서 전 세계에 판을 짜고 있다. 그게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윤석열은 이념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익외교와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북 강경정책, 힘을 통한 평화, 군비경쟁, 그리고 선제 타격로 전쟁 불사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외교는 햇볕정책, 평화를 통한 안보입니다. 힘을 통한 안보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힘이나 국방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포용정책, 점진적 변화, 과정으로서의 통일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과 한국 나토의 군사협력이라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다자외교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미 굴종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미 자율성, 한반도 원전자론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과 가치의 이중주의입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대북 정책의 햇볕 정책의 부분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햇볕 정책은 대일 정책이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대일 정책은 굴욕의 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를 친북, 친중, 반일, 반미 정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가 한미동맹도 망치고 평화는 가짜 평화고 한일 관계를 망쳤다. 이 주범이 한국에게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건 어떤 결과를 벌였냐면 지금 정부는 대놓고 반북, 반중, 친미, 친일 정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론입니다. 선제 공격, 전쟁 불사. 그럼 친일은 강제동원, 오염수 같은 것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이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면 이게 한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 고쳐야 되는 거죠. 지난 정부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미 외교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미국에 제가 아는 인사로부터 작년 5월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뜬금없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11월에. 여러분 인태 전략은 아베가 만든 것이고 그것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이든이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아베가 세울 때는 한국을 배제한 인태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을 집어넣은 한국을 선봉대에 둔 인태 전략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륙이 없습니다. 해양 세력을 결집해서 대륙의 적대 세력을 견제 봉쇄한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편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양 세력에 몸담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제일 앞이 되는 거죠. 선봉대가 되는 것이고 돌격대가 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곳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짭짤한 장사이고 일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긴장 상태와 냉전 부활과 그리고 전쟁 위기는 다 우리가 몸몸으로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작년 5월에 바이든이 왔을 때 우리 대미 투자가 1,000억 불입니다. 133조입니다. 무상입니다. 물론 공짜로 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도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왜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고 그 공급망에 빈 곳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데 쓰겠다는 건데 미국이 과거에 제조업 실력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속성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BBC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칩 이 세 가지는 미래의 먹거리이자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전략 종목으로 전략 상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 논리에 두지 않고 미국 정부가 챙긴다겠다는 거죠. 그럼 이 BBC를 전 세계에서 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독일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요. 대만도 아니고 다 하나씩밖에 가지고 있어요. 골고루 세계를 다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고요. 미국이 아주 짭짤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줘버리고 IRA나 반도체법에서 뒤통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거 주면서 다 챙겼어야 하는 겁니다. 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에게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공장 지을 때까지 배터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취급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혈맹, 경제안보만 얘기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143조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뒤통수 맞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외교의 가장 찬란한 시기다. 저는 좀 감동적인데요. 저 한반도 문제는 저 운전석이라는 얘기가 하도 문재인 정부 때 조롱을 받아가지고 그때 실제로 1994년에 여러분 이 한반도의 위기가를 멈춘 것이 제네바 합의입니다. 근데 그 제네바 합의를 10월에 하고 11월에 공화당에게 의회를 뺏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제네바 합의 무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때립니다. 클린턴이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데 북한은 북한대로 화가 나서 1998년에
일본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비난을 막아왔던 클린턴은 완전히 바뀌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설득시키고 그때 한 말이 바로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말이 한반도 문제의 원전선은 한국이란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책, 물론 민주당이라는 호조권도 있었지만 당시에 미국이 이미 결심한 정책을 바꾸고 페리 프로세스를 사실상 임동원 프로세스를 페리 프로세스로 바꿔서 그것을 평화로 연결시키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갔습니다. 물론 부시와 9.11이 등장하면서 다 무산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인연은 우리 외교의 찬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미국 전체가 실패라고 보고 있다. 가짜 평화. 원래가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정전체제 70주년. 여러분 이 정부가 국빈 방문부터 지금까지 8월까지 7월 27일에조차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정전체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70년입니다. 왜요? 한미동맹만 줄기차게 7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파란선은 진보가 주장하는 겁니다. 평화 비핵화는 남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평화를 통한 안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평화나 비핵화를 한미동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비핵화를 시키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게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억지입니다. 그죠? 또 뭡니까? 군사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동맹은요. 특히 군사동맹은 평화와 상극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에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동맹이 깊어지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극복 또는 변경 없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세 번의 진보 정부 중에 그나마 미국을 이겨내고 미국을 이끌었던 그 정도의 미국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저는 다음에 어떤 진보 정부가 와도 우리의 평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신저를 대체로 좋아하진 않지만요. 이 부분은 너무 좋아합니다. 회복된 세계란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선물이다.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을 때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총영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제 부하 직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평화 강연을 하고 강연을 하는 걸 알고서 자기 꼭 써달라고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더블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To chase your arm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하면 강자로부터는 평화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은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 챔피언 정책은 북한이나 일본에 대해서 강자의 아량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감의 아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굴욕적이고 의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화해는 피해자로, 화해는 용서하고 다릅니다. 푸는 것은 피해자가 풀어야 합니다. 마치 그가 5번의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거죠. 화해했던 거죠. 그리고 포용은 실용자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의 민족의 과제가 두 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과거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네오콘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미국의 네오콘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치와 진리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트들만 알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대중이 알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꼭꼭 숨기고 오히려 가치와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것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그리고 적이 되는 것을 섬멸시켜야 된다. 저 세계를 흑백으로 적과 아군으로 나눠서 섬멸해야 된다. 라는 것이 네오콘의 출발입니다. 그 네오콘과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와 그리고 지금 정부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단체제입니다. 결국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향후에 수십 년 동안 미중이 우리한테 갈등을 전가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가장 우리가 최악일 때는 뭐냐면 남북 사이가 나쁠 때고요. 남북이 사이가 좋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자기의 갈등을 전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이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이 삶의 가장 절실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